쌀 천석보다 대추 한 알. 옛날에 어느 선비가 제법 깊은 산골을 지나가다 억수로 퍼붓는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선비는 비 피할 곳을 찾다가 마침 보이는 외딴 오막살이 집에 처마 밑을 찾아가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는지 단칸방의 방문이 열리고 그 집 부인인 듯한 여자가 방으로 들어오라 말했습니다. 외간 남자가 안주인 혼자 있는 방에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도 괜찮네. 여인이 방에서 나와 할 일이 있어 부엌으로 들어간다며 누추한 집이지만 방으로 들어가라고 선비에게 다시 권했습니다. 더 이상 사양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하여 선비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별것 없는 살림살이지만 매우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은은하게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잠시 뒤 출타했던 바깥 주인이 돌아온 듯하더니 방에 와서 선비와 인사를 하고 곧바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부엌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이 집에 이렇다 할 저녁대거리가 없는데 손님마저 오니 평소대로 저녁을 해결하기가 어려워 어느 집에 쌀을 빌리러 안주인이 그새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리러 간 집에서 쌀을 빌려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바깥 주인이 아주 괘씸한 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놈 나쁜 놈, 지가 누구 덕에 잘 먹고 산다고. 선비가 생각하니 가진 게 없어도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려는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그에 비해 다른 사람을 좀 심하게 책망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잠시 뒤 방 안으로 들어온 바깥 주인은 천장에 뭔가를 겹겹이 포장해 매달아 놓은 것을 내렸습니다. 포장을 정성스레 풀더니 그것을 들고 나가 물로 씻은 뒤 그릇에 받쳐 상에 올리고 그 옆에는 식칼 한 자루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 뒤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북쪽을 보고 4번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가만히 보니 상 위에 올려놓은 것은 대추 한 알이었습니다. 바깥 주인은 절을 마친 뒤 칼로 대추를 베어내 씨를 고른 후 선비에게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입에 넣을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대추뿐입니다. 이걸 잡수시오. 그런데 어찌 대추를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았다가 북향사배를 하고 내게 주는 것인가? 예. 내가 이 집에 이사 온 후 대추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10년 만에 대추가 하나 열렸습니다. 저 대추 하나가 하도 소중해서 나라에 진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없는 처지에 곧바로 서울 갈 형편이 안 돼서 언젠가는 진상하려고 잘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님이 오셨는데 저녁을 굶길 형편이라 귀한 대추를 지금 사용하겠다고 나라에 고하기 위해 북쪽을 보고 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소?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내게 이리 주다니 잘 먹겠소. 선비는 대추를 다 먹은 후에 아까 들은 이야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인에게 어떤 집에 가서 식량을 좀 꼬우라 했던 모양인데 뭐 더더우니 바깥 주인이 하는 말을 내가 듣게 되었는데 자기 재산을 빌려주고 말고는 재산 가진 사람 맘인데 어찌 고얀 놈 운운하며 괘씸했던 것이오? 예, 그 사람이 예전에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집터를 구하는데 원래 다른 곳에 지으려는 걸 제가 지금 자리로 잡아주며 머지않아 천석군이 될 자리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집을 세워 오늘처럼 부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쌀을 조금 꿇어갔는데 인색하게도 빌려주지 않으니 괘씸해서 한 소리였습니다. 선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석군 부자가 될 자리를 알았으면 왜 그 자리에 직접 집을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집을 지어 손님이 와도 저녁거리가 없이 이리 가난하게 사는가? 그 터보다야 내 터가 낫지요. 내 터는 지은 지 10년 후면 왕이 좌정할 터요. 저 자리는 천석군밖에 못할 자리입니다. 선비는 속으로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주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선비는 바로 당대의 왕이었던 숙종대왕이었습니다. 숙종대왕은 워낙 성군으로 변복을 하고 성문 밖을 나가서 민심을 수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숙종대왕은 왕이 쉬어갈 자리를 마련하고자 천석군의 부자도 마다하고 가난한 삶을 택한 바깥주인의 충심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또한 명당을 알아보는 풍수사로서의 능력도 높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궁궐로 복귀한 숙종대왕은 바깥주인을 도성 안으로 불러들이고 많은 재산을 내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풍수사로 널리 알려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함께 길을 떠난 가짜 부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생원이란 사람이 일찌감치 철을 여의고 3대 독자 아들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생원은 글은 제법 읽었으나 관운이 없었는지 늦도록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자손이 귀한 집안이라 아들을 얼른 장가 보내고 싶었지만 벼슬 못한 가난한 선비 살림이라 독자 아들 장가 보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김생원이 인덕은 있었던지 주변의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어느 몰락한 양반집 교수에게 늦지 않게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생원의 3대 독자 아들은 자손을 낳기도 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혼이 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김생원 가문의 대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생원은 하늘을 원망했으나 이미 죽은 자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생원은 깊은 시리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는 이내 아픔을 털고 일어나 바느질, 방아 찢는 일 등 가리지 않고 품을 팔아 집안을 부양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린 아픔이 작을 리 없지만 자신마저 시리에 빠져 있기에는 당장 시아버지와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김생원에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혼자 남은 며느리가 흔치 않은 효부여 지혜롭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김생원도 불쌍한 며느리를 돕고 싶었으나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글 읽는 것밖에 없기에 며느리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생원의 아들이 죽은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생원에게 살던 마을을 떠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원도 가난한 살림에 아들까지 죽은 마을에 아무런 정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김생원과 며느리는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가져갈 것도 없고 그저 입던 옷 몇 가지만 싸 짊어지고 둘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생원은 며느리가 하자는 대로 하고 가자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높은 산 고개를 넘어가는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 머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남들이 보기에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둘이 다니면 괴상하게 여기는 일도 많을 듯합니다. 제가 아버지라 부를 테니 아버님도 저를 부를 때 이름을 불러주세요. 부녀간으로 보이게 하고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생원의 생각에도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둘은 부녀간으로 행세하기로 하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어느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여관 주인을 불러 빈방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손님이 많아가지고 방이 없는데.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돌아 나오는데 뒤에서 여관 주인이 다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처녀, 손님 안 받는 골방에 하나 있는데 거기서라도 자고 갈라오?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김생원과 골방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골방에 안내받아 가보니 사람 하나 겨우 잘만한 작은 크기였습니다. 며느리는 김생원을 골방에 쉬게 하고 주변을 둘러보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과연 여관에는 손님이 꽉 차서 부엌이고 우물 까고 바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행주치마를 입고 설거지며 빨래며 여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솜씨 또한 얼마나 야무지고 신속한지 잔뜩 밀려있던 설거지며 부엌의 잡일을 감쪽같이 해치우니 여관 주인은 여간 고마울 수 없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여느 손님상보다 좋게 밥을 한 상 차려내주며 아버지 시장한데 먼저 갖다 드리고 와요. 그리고 골방도 좁아 잘 데도 없는데 이따 처녀는 내 방에서 같이 자도 돼.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해야 할 빨래가 태산 같다며 일을 좀 더 거들어주고 가라고 떠나려는 며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잿물을 받아 깨끗이 빨래를 해 널어 말린 후 다음 날에는 풀을 먹여 다듬이질을 하고 정갈하게 차곡차곡 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일솜씨에 여관 주인은 그야말로 반하고 말았습니다. 여관 주인이 품삯도 후하게 쳐주고 놔주지를 않으니 며느리는 시아버지와 그럭저럭 두어 달을 여관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여관 인근에는 여관에서 일하는 처녀가 양반집 교수라 몸가짐도 단정하고 바느질이며 음식이며 일솜씨가 비할 데 없이 좋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는 어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종손인 큰아들은 몇 해 전에 아내를 여의고 재취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부잣집 대감이 여관에 머무는 처녀의 소문을 들어보니 종갓집 맏며느리 자리라는 게 통솔력과 살림 솜씨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상 적임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은 큰아들을 불러 부자간에 의논을 했습니다. 대감이 저기 어느 객주집에 어느 처녀가 행동도 양반이고 그 아비는 글은 많이 읽은 듯하나 벼슬은 못해서 살림이 어려워 그 처녀가 여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 그 처녀가 일솜씨가 좋고 통솔력도 있어 우리 집 맏며느리 감으로 제격인 듯한데 내 뜻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 큰아들도 달리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부잣집에서 여관으로 매파를 보냈고 여관 주인이 매파가 온 일을 며느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봐 처녀, 저 건너 종갓집에서 오늘 매파가 다녀갔어. 자리는 종손 재취 자리라 흠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더할 나위 없는데 처녀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네. 남들이 볼 때는 부녀지간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로서 자신의 재혼을 생각할 수 없었기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이유를 대며 혼이 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이나 매파가 다녀갔지만 처녀는 매번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과 혼담이 오간다는 소문을 시아버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으로 며느리의 재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며느리는 새로운 종갓집 며느리로서 부잣집에 살게 되었고 김생원은 부잣집에서 집을 한 채 마련해 주고 논도 조금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생기니 아직 50을 넘지 않은 김생원에게도 혼담이 오게 되었고 김생원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여식과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말년에 복이 든 것인지 재혼한 아내가 자식 복이 많았는지 김생원 내외는 5남매를 낳았습니다. 김생원의 며느리는 자신의 지혜와 재주로 자칫 청산과부로 평생을 보낼 뻔한 스스로의 삶도 다시 개척하고 시아버지 가문에 끊어진 데도 다시 이어지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몰래 시집 보낸 딸. 옛날에 영의정 벼슬을 하는 정양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양파는 딸 둘을 시집 보냈는데 그중 둘째 딸이 시집 간 지 얼마 못 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친정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에 정양파가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에 거쳐 근처에 가보니 손자를 어르는 정겨운 소리가 방문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을 옮겨 친정살이하느라 두문 불출하는 딸의 거처 앞에 가니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거울 앞에 몸단장을 마치고 앉아서 방바닥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는데 그 표정은 넋이 나간 듯했습니다. 정양파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이서방을 불렀습니다. 이서방은 평안도 출신의 선비로 몇 해 전에 아내와 사별했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몇 달 전부터 정양파의 사랑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리분별을 잘하고 듬직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양파가 이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는가? 예,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네, 내 여식을 데리고 가게. 이서방은 최고 권력을 가진 영상대감이 자기 딸을 데리고 가라는 뜬금없는 말에 순간 자신이 뭔가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대감, 왜 그러십니까?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자네가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것이네. 그러니 내 딸을 데리고 가게. 아, 예. 그러면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가벼운 보배를 좀 싸줄 테니 내 딸과 함께 이대로 떠나. 다시는 이쪽 땅에는 절대로 발도 들여놓지 말고 살게. 정양파는 그 길로 이서방과 딸을 보낸 뒤 딸이 있던 거처로 가서는 딸의 이부자리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양파는 동이 트자 부인의 거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여식이 앓고 있다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간밤에도 쌩쌩하던 여식이 밤새 앓았다고 하니 부인은 겁이 나서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대충 걸치고 급하게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딸의 처소에 도착해보니 방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정양파가 세상 잃은 듯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올 거 없어. 이미 죽어버렸어. 부인은 죽은 딸 얼굴이라도 보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정양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추상 같은 영상 대감의 호령에 감히 식구 중 누구도 방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양파는 부고를 내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정양파의 둘째 딸은 젊은 나이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불쌍한 여인으로 잠시 세간의 이목을 끈 뒤 잊혀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양파의 아들이 어사가 되어 평안도로 자맹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고을을 둘러보는 중에 어떤 어린 녀석 하나가 걸어가는데 이쁘고 귀여운 것도 있었지만 뭔지 모를 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어사가 물었습니다. 몇 살 먹었느냐? 올해 8입니다. 그래, 내 성이 뭐냐? 이가입니다. 그럼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지금 우리 사랑에서 글을 읽고 계시지요? 너희 집에 좀 가보고 싶구나. 그래도 되겠느냐? 네, 그러시죠. 어사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곧 해도 질 것이고 하룻밤 묵어갈 곳도 필요하고 해서 아이를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게 누굽니까? 아이의 아비는 8년 전에 사랑채의 객식구로 머물던 이서방이 아닙니까? 깜짝 놀라 서로 반갑게 손잡고 인사를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럴 수가. 어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예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누이는 뜻밖의 해후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사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양파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정양파가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예, 잘 다녀왔습니다. 저승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정양파는 저승까지 다녀왔다는 아들의 말에 누이를 만나고 온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 다 무고하더냐? 예, 무고합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더군요. 그 옛날 사대부 집안에 여인의 계가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인지와 만인지상의 존귀한 자리에 있는 영의정 정양파였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체면도 버릴 수 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하는 딸의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정양파의 딸은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인해 여인으로서의 두 번째 삶을 얻어 한 사내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미로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아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절세미인에게 속은 어사 박문수. 이는 박문수 어사가 팔도를 암행하던 중 강원도 홍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은 험준하고 고개는 높아 몸은 지쳤는데 해는 아직 많이 남아 묵어갈 곳을 찾기에도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산유곡에서 쉬어갈 민가를 만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일이라. 마침 고개 중턱에서 만난 외딴 집에서 오늘 하루를 쉬어갈 요량으로 박문수는 그 집 마당 안을 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조그만 샘이 하나 있었고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고 박문수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누구 못지않게 미인을 많이 보아온 박문수였지만 완전히 새롭게 눈을 뜨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인의 외모가 단연코 절세가인이라 할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암행을 다니는 박문수였지만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욕정이 동하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산길을 지나다가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워서 들어오게 되었어. 그런데 어찌 젊은 여인이 이런 심산유곡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오? 집 마당으로 들어온 선비를 보고 여인은 깜짝 놀랐지만 곧바로 차분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아, 네, 날이 제 팔자가 좀 사나워서 그렇습니다. 혹여 혼인하였어? 네, 혼인하였습니다. 저는 지아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아비의 성이 무엇인지 좀 물어봐도 되겠어? 네, 강원도 엄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아비는 어디에 있어? 출타 중인데 저녁 전에는 돌아옵니다. 이 말을 들은 박문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10중 8구는 망신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겠소. 지금껏 살면서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절세가인을 보니 남자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망신당할 각오를 하고 묻겠소. 혹여 오늘 하룻밤 나와 같이 보내줄 수는 없겠소?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편이 언제 귀가할지도 모르고 오늘 저녁에 제사가 있어서 남편은 다시 또 출타할 예정이오니 산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따 자정을 넘어서 저희 집에 불이 꺼지면 그때 집으로 들어오셔요. 박문수는 산 위에 올라가 일각이 3주 같은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여인이 사는 집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여인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박문수는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이 들었던 박문수는 새벽에 문득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여인은 박문수가 생각한 그 여인이 아니라 몹시 추하게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인 일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인의 외모에 홀린 나머지 유부녀를 꿰어 동침한 일도 또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것도 부끄러워졌습니다. 박문수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들고 다니던 부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일어나 박문수를 못 가게 잡았습니다. 서방님 못 갑니다. 저희 집안은 만석군입니다. 그러니 서방님 평생 편한 팔자로 호의호식 놀고 먹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가지 마세요. 미안하오. 나는 어서로 나랏 일하는 사람이오. 만약 무슨 일이 있거든 이 부채를 들고 나를 찾아오시오. 여인이 박문수의 도포자락을 잡고 매달리자 꿰매 입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으나 박문수는 개의치 않고 가버렸습니다. 사실 박문수와 하룻밤 동침을 한 여인은 고개 아래로 심리를 내려가면 부자들이 모여 사는 엄씨 마을이 있는데 그곳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소원은 딱 한 번이라도 남자와 동침해 보는 것이었으나 가진 외모가 너무 추한 탓에 재물을 준다 해도 머슴들마저 거부했습니다. 평생을 외로움에 고통받은 누이 동생을 위해 오빠들이 이 여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계략으로 이곳 고개 중턱에 샘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외모가 뛰어난 어느 여인을 동원해서 지나가던 나그네를 꿰인 후 누이 동생과 동침시킨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예기치 않게 이들의 꿰매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10달의 시간이 흘러 여인은 박문수와의 하룻밤 동침으로 인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은 박문수가 놓고 간 부채에 새겨진 이름을 보고 아들의 성을 박가로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여인의 아들이 16살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애비 없는 호라들놈이라고 욕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없는 사연에 대해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오래전에 있었던 박문수와의 사연을 말해주었고 박문수가 남긴 부채와 찢어진 도포자락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겠어요. 어머니, 저 아버지 찾아 한양 다녀오겠습니다. 보내주셔요. 여인의 아들이 박문수의 부채와 찢어진 도포자락을 가지고 한양에 도착했으나 어사일을 한 박문수라는 것을 빼고는 아는 것이 없으니 지금에 와서 아버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고생고생을 하다가 하루는 엿장수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곳을 갔는데 엿장수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박어사가 말이야. 40년을 팔도어사를 했는데 자식은 딸 셋뿐이라네. 아들이 없어서 대가 끊길 판이라던데. 아무튼 오늘이 환갑지 않지라니? 뭐라도 얻어먹으러 가세. 여인의 아들은 엿장수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잔치집 앞에 도착하니 어찌나 거하게 잔치를 하는지 집 밖으로도 크게 자리를 펴서 떡과 술 등 각종 음식들을 거린 수백 명을 먹이고 중들은 그 집 앞마당에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아들이 이 집이구나 싶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대문 앞에 건장한 머슴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박문수가 집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댁 어르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다며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박문수가 잠시 출타 후 돌아오는 중에 이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들어오라고 하거라. 소년에게 부채를 받아보니 낯익긴 한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소년이 가져온 도포자락을 마루에 펼쳐놓더니 큰딸을 시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어사 시절 입던 옷가지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과연 소년이 가져온 도포 조각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도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외가는 강원도 엄씨입니다.
어머니께 저를 잉태할 적의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부채와 찢어진 도포자락을 남기고 필요할 때 찾아오라 하시고 떠났다고 합니다. 박문수가 그제야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코끝은 동그랗지만 오똑한 코와 순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매서운 눈매까지 자신과 닮은 구석을 곧바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딸밖에 없던 박문수에게 하나뿐인 귀한 아들이 되어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자식을 8이나 낳아 8명의 손주까지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박문수는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진 자신의 신분마저 망각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외모에 혹하여 원치 않게 추모의 여인과 동침했던 일이 좋은 기억은 아니었겠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 본인의 끊어질 뻔한 대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말입니다. 사또와 처녀만 아는 비밀. 옛날 조선시대 한 시골 마을에 임서방이란 호라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아름답고 지혜가 출중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임낭자 하면 떠올리는 그녀는 많은 총각들이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신부자라는 상인이 있는데 그는 임낭자를 후처로 삼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임낭자의 아버지에게 돈도 건네보고 임낭자에게 직접 폐물을 전달해 보기도 하고 매파도 여러 번 넣어 자신의 의도를 알려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임서방은 하나뿐인 귀한 외동딸을 그런 나이 많은 상인에게 후처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부자는 임낭자를 향한 욕심을 접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자는 결국 꾀를 내어 임낭자를 차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신부자는 박물 장사를 시켜 임낭자의 농안에 폐물을 몰래 넣어두고 자신과 임낭자는 정을 통한 사이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이 소문을 들은 임서방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딸의 농을 뒤져보니 신부자가 보냈다는 폐물이 정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 임서방은 기가 막혀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임낭자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도 임서방은 딸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낭자는 결국 억울함을 풀고자 관가에 신고를 했습니다. 원님은 사건의 당사자인 임낭자와 신부자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미 아전들은 신부자가 돈으로 매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신부자의 편을 들 뿐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임낭자는 꼼짝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러자 임낭자는 원님에게 조용히 여쭐 말이 있노라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 달라고 했습니다. 원님이 모든 사람을 물리고 임낭자와 둘만 남게 되자 임낭자가 말했습니다. 소녀에게 소녀의 말이 옳음을 입증할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신부자의 말처럼 제가 저 사내와 정을 통했다면 제 몸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알 것이 아닙니까? 소녀의 왼쪽 어깨에 큰 흉터가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지 여쭤봐 주십시오. 잠시 뒤 원님은 다시 임낭자와 신부자를 불러 조사를 계속하였습니다. 원님이 신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처녀와 정을 통했다면 처녀의 몸에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겠지. 그것을 말해보거라. 신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렴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임낭자의 왼쪽 어깨에는 큰 흉터가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떻게 신부자가 임낭자의 흉터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는 신부자에게 매수된 관리가 임낭자와 원님의 대화를 몰래 듣고 신부자에게 미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원님은 신부자가 임낭자의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 분명히 신부자의 말이 맞다고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임낭자가 말했습니다. 신부자의 말은 거짓입니다. 제 왼쪽 어깨에는 아무런 흉터도 없습니다. 사또께서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봐도 신부자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나에게 왼쪽 어깨에 흉터가 있다고 거짓을 고한 것이냐? 송구하오나, 제 소견으로는 몇몇 아전나리들께서 너무 신부자의 편만 드는 것 같아 혹시 신부자에게 매수되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신부자에게 매수된 아전나리가 있다면 사또와 저와의 대화도 엿듣고 신부자에게 전달해주겠다 싶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또께 거짓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짓으로 아른 것은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님은 임낭자의 말을 듣고 그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였습니다. 원님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관을 기만했다는 죄목으로 신부자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부자와 내통한 관리도 잡아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용기까지 있는 임낭자는 며느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랑은 소금장수 칠뜨기.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지만 좀 모자란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칠뜨기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삼촌과 둘이 살았습니다. 칠뜨기의 삼촌은 글 꽤나 읽었던 사람으로 서당에서 훈장 노릇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칠뜨기가 나이는 하루하루 먹어가는데 제 한입 호구할 재주도 없으니 삼촌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남긴 자손은 칠뜨기 하나뿐이라 혼자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만한 기틀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글은 가르쳐봐야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잊어버리니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삼촌은 고민한 끝에 칠뜨기가 할 수 있을 만한 직업을 골라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소금 장사였습니다. 칠뜨기가 힘은 좋으니 서해 인근 어디서 소금을 산 후 내륙까지 짊어지고 와서 돛박으로 소금을 팔면 되는 일이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칠뜨기를 데리고 소금을 사와서 한 돛박에 얼마를 받으라고 알려주니 칠뜨기가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칠뜨기는 소금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칠뜨기는 게으름이나 요령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편 칠뜨기가 소금 장사 다니는 마을 중 한 곳에 봉사 점쟁이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 딸이 아직 시집을 못 간 이유는 바로 그 아비 봉사 점쟁이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봉사 점쟁이의 소원은 신통한 점쟁이를 사위로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봉사 점쟁이가 점술도 치고 사주팔자도 봐주고 했지만 대부분은 점 보러 온 사람들이 보통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해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 격으로 어쩌다 맞는 것도 있고 하니 사람들이 좋다 하고 자꾸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칠 줄 모르는 가짜 점쟁이라는 걸 양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 점쟁이를 해도 먹고 살만한데 진짜 할 줄 아는 놈만 있으면 단번에 갑부되겠다. 그런 놈을 사위로 들이면 딱인데 말이오. 하는 것이 점쟁이의 만날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쟁이는 튼튼한 괴짝을 하나 준비해서 두껍게 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솔방울과 콩과 깃털을 집어넣었습니다. 점쟁이는 집 앞에서 괴짝을 깔고 앉아 많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것이다. 하고 떠들었습니다. 점쟁이 딸의 외모가 이쁘고 행동이 야무지다고 근동에 소문이 나 있기에 점쟁이가 사위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빠른 시간에 주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위가 되고 싶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점쟁이는 괴짝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아맞혀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점쟁이의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 나이는 어영부영 20을 넘어서 노처녀가 돼가는데 아버지의 욕심 덕에 시집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맨날 느는 건 신세 타령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점쟁이가 부인과 함께 큰집 제사에 가고 딸이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소금 장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소금 장수가 바보라는 것은 이 마을 사람이라면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이대로 노처녀가 되느니 차라리 저 소금 장수에게라도 시집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보시오, 소금장수 도령? 처녀가 소금 장수를 불렀습니다. 여기 소금 좀 주시오. 소금 장수가 집 마당으로 들어와 지게를 받쳐놓고 물었습니다. 예. 몇 대나 사시게요? 몇 대고 말고 그 소금 내가 다 살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다 팔아만 준다면 뭐든 듣고 말고요. 처녀는 소금 장수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시오. 저 치치칠득인데요. 어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소? 없는데요. 처녀는 칠뜨기에게 고향 가족 관계 등 몇몇 중요한 사항을 간단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칠뜨기의 신체상 어디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처녀는 칠뜨기와 합궁을 했습니다. 칠뜨기는 남자의 본능에도 충실하고 신체 건강은 타고난 것 같았습니다. 처녀는 칠뜨기가 비록 바보지만 착하고 건강해서 남편으로 데리고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소금 장수를 계속 시켜도 되고 또 친정아버지 재산으로 다른 장사를 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아버지의 사위 시험에 대해 칠뜨기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울 아버지에게 사위 시험 보러 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괴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칠뜨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를 알려주고 또 하나 알려주면 전에 배운 하나는 잊어버리니 처녀가 아무리 알려줘도 괴짝 속에 든 세 개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처녀는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괴짝 속에 들은 것을 하루에 하나씩만 맞추겠다고 하세요. 정답은 내가 그날 미리 알려줄게요. 결국 칠뜨기는 하루에 하나씩 점쟁이 괴짝 속에 물건을 맞춰 3일 만에 사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도 이 소금 장수가 유명한 바보인 줄은 이미 알고 있는지라 사위를 삼자니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소금 장수가 사위 시험을 보겠노라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왜 미리 내쫓지 않았을까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시험을
여태 통과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바보일지언정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했으니 저의 배필인 모양입니다. 저는 꼭 그 사람에게 시집 가겠습니다. 딸이 저 바보 아니면 다른 데로는 시집 안 간다고 떼를 쓰고 또 자기가 한 말도 있고 해서 점쟁이는 결국 소금 장수를 사위로 들였습니다. 소금 장수 칠뜨기는 일단 장사는 쉬면서 집에서 부인과 함께 놀고 먹으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한편 칠뜨기의 삼촌이 가르치던 서당 사람 중에 과거에 합격하고 높은 관직에 오른 이가 나왔습니다. 삼촌은 제자를 잘 둔 덕에 서울로 불려가 관직에 앉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관직에 앉고 보니 작은 고을의 원이라도 한 자리 정할 수 있는 직이라서 자기 집안의 후대라고는 칠뜨기뿐이니 칠뜨기에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삼촌이 칠뜨기 내외를 불러 대면해 보니 조카 며느리가 여간 똑똑한 게 아닌지라. 내가 칠뜨기를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시킬 것이니 조카 며느리 내가 네 남편을 잘 지도해서 고을을 통솔하도록 해라. 하고 삼촌이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삼촌은 칠뜨기를 어느 작은 고을의 원으로 부임시켰습니다. 고을 원이 되었으니 고을의 대소사를 해결해 줘야겠는데 칠뜨기에게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었습니다. 칠뜨기는 대청마루의 의자에 떡하니 앉아 있고 부인이 그 옆에 바짝 숨어 앉아 칠뜨기에게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루는 나라에 진상할 물건을 싣고 가던 마차가 어느 언덕에서 굴러 말 한 필이 죽어버린 일을 아전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아내에게 물어본 뒤 지시를 내렸습니다. 말 한 피를 더 구해 진상품을 다시 올려보내도록 하고 죽은 말은 껍질을 벗겨 가죽은 피물전에 갖다 팔고 고기는 푸줏간에 내다 팔도록 하라. 아전이 명령을 처리하러 물러가고 조금 있으니 어떤 상주가 동원 마당에 와서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사또, 소생의 아비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고을에서 누군가 죽게 되면 원에서 매장 허가를 해줘야 매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사인지 타살인지를 원에서 가린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매장 허가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칠뜨기가 생각하니 이것은 아내에게 묻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죽은 피물전에 보내고 고기는 푸줏간으로 보내서 처리하라. 하고 말하니 상주는 이게 무슨 소린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주가 울고불고하며 다시 처분을 내려달라고 사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숨어 듣고 있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고 따뜻한 양지 쪽에 잘 모시라고. 이렇게 처분을 내려주세요. 아, 이번엔 그래야 하는 거구나.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자라고 무능한 남편을 만나 성공하도록 돕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칠뜨기의 처가 아무리 야무지고 똑똑하다 한들 여인의 몸으로 관직을 가질 수 없었기에 남편인 칠뜨기가 고을의 원님으로 인정받도록 돕고 이끄는 것은 어찌 보면 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무능한 바보가 원님이 된 이런 껍데기뿐인 원님은 세상에 또 나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신비한 바가지.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가난한 선비 내외가 외아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해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선비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 매일 고이 앉아 책을 읽는 게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선비가 집안일을 돕는 거라고는 아내가 짠 배를 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끼니거리를 구해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준 배 한 피를 팔고 싸전에 곡식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배값을 잘 받은 선비는 집을 나올 때 본 아들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선비의 귓가에 잉어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잉어 사소! 잉어 사소! 선비가 지나가면서 물동이 안에 있는 잉어를 보니 왠지 모를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마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은 잉어의 눈빛을 선비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처지에 값비싼 잉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싸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치자 생각하고 선비는 잉어 값을 물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여보시오, 그 잉어 얼마요? 22냥입니다. 배 한 피를 팔고 받은 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네, 그 돈 줄 테니 그 잉어 내게 주게. 정신을 차려보니 선비는 돈 한 푼 없이 잉어 한 마리만 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들의 야윈 얼굴과 잘 다녀오라는 아내의 얼굴이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이여 시위를 떠난 화살이었습니다. 선비 체면에 한번 산 잉어를 다시 물릴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선비는 잉어를 들고 서둘러 근처의 강가로 갔습니다. 잉어 장수에게 말해 잉어를 수초와 풀로 잘 싸준 덕분에 잉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머뭇거림 없이 풍덩하고 잉어를 강에 던져주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잉어에게라도 새 목숨을 주고 싶었습니다. 잉어는 고맙다는 듯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고 선비를 보고 몇 번 눈을 껌뻑이고는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고기가 눈을 깜빡이다니. 선비는 순간 멈짓했지만 내 기분에 그리 보인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잘 가거라. 앞으론 잡히지 말고 잘 살 거라. 그리고 뒤돌아가려던 찰나. 잉어가 사라진 자리에 웬 큼지막한 바가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웬 바가지가 여있지? 이거라도 가져가자.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야 낫겠지. 선비는 바가지를 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선비가 끼니거리를 가지고 돌아오길 기다리던 아내가 대문으로 들어오는 선비의 손을 보니 먹을거리는 안 보이고 웬 바가지 하나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끼니거리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 이 사람아, 그런 게 아니고 말이야. 내가 자네가 준 배를 장에 내다 팔았는데 말이지. 글쎄 배값을 22냥이나 받았네. 그런데 싸전에 가는 길에 말이야. 어떤 생선장수가 잉어를 팔고 있는데 그 잉어가 어찌나 불쌍해 보이던지. 누군가에게 팔리면 금방 죽어버릴 것 아닌가. 배고픈 아들은 멀리 있고 그 불쌍한 잉어는 바로 옆에 있어. 그 잉어를 22냥 주고 사버렸네 그려. 미안하네.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럼 잉어는 어딨어요? 그런데 말이야. 오는 길에 잉어를 강물에 놓아주었다네. 잉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를 자네도 봤어야 했는데 말이지. 그리고 잉어가 사라진 자리에 요 바가지가 떠올라서 내가 딱 건져왔네. 이 양반 미친 거 아니여? 우리는 안 불쌍하오?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밥을 쫄쫄 굶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옆집에 가서 뭐라도 먹을 것을 얻을까 싶어 부엌으로 가서 어제 선비가 가져온 바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비가 주워온 바가지에 쌀이 소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내는 웬 쌀인가 싶었으나 전날부터 굶어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밥을 해 식구들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싶었던 누군가가 몰래 놓고 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빈 바가지에는 또 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가지의 쌀은 덜어내면 또 생기고 덜어내면 또 생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일이야? 우리 부자 되겠어요. 이 바가지에 복이 들었네. 복이 들었어. 아이고, 좋아라. 선비네는 바가지의 쌀을 모아 필요한 것들을 샀고 며칠 만에 금방 형편이 펴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슬하에 3형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3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전답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선비도 이제 늙게 되자 3형제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3형제는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 바가지를 갖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를 보니 선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가지는 하나고 형제는 셋이니 세 개로 쪼개서 나눠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선비는 고민한 끝에 3형제를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담 너머에 서 있거라. 내가 이 바가지를 던질 테니 그걸 잡는 놈이 바가지 주인을 해라. 그래서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해서 싸우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라. 알겠느냐? 3형제는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고 담 너머에서 바가지를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선비가 바가지를 힘껏 담 너머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위로 던져진 바가지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금기러기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늘로 멀리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삼형제는 날아가는 바가지, 아니 기러기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닥쳤던 개의 지붕 쳐다보듯 그저 바라볼 수밖에요. 바가지는 원래 욕심 없는 착한 선비의 것이었으나 그의 아들들은 셋 중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욕심을 부려 결국 그 누구도 갖지 못하게 되었네요. 바가지의 복은 이 선량한 선비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집안의 보물이었던 바가지를 잃은 삼형제는 그날 이후 각자의 잘못을 깨닫고 서로 양보하며 사이좋게 살았다고 합니다.